네, 안녕하세요. 내 표정들이 그래. 인사를 했으면 받아야지. 자, 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요 책 있죠? 전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전에 책을 계속 봐왔으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 내용 동일한데, 최근 판례가 좀 반영이 됐고, 또 이제 삭제해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잔재들을 좀 없앴어요. 이제 거기서 약간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형사소송법을 하는데요. 형사소송법은 먼저 이 책을 가지고 계속 할 텐데, 자, 먼저 18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이제 형사소송법 개념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여러분 경찰 시험에서 이제 전략 과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전략 과목이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면 한 만큼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형법처럼 그렇게 뭐 이론이 좀 복잡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 암기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절차적인 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인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 같은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절차법은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 뭐 국회의원 4년. 뭐 이건 뭐 원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속을 할 때 뭐 영장 초고를 몇 시간 안에 해야 되느냐. 뭐 이거 원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은 이게 절차적인 어떤 기술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타당할까라고 하는 그냥 기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원리보다는 좀 암기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암기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큰 흐름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암기가 되어 있으면은 좀 그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게 편하고, 근데 이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한번 읽고 소설책 보듯이 읽고 말고 하면은 머릿속에 이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좀 형법은 뭐 이제 판례를 이해해야 되고 계속 이해를 해야 되죠. 형사법 중에서도 같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그래도 이해보다는 좀 이해도 필요하지만 이해는 큰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이제 법 조문 같은 걸 좀 암기해야 돼요. 형법의 법 조문을 암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법 공부를 뭐 몇 조, 뭐가 있다. 조문을 암기하는 사람은 없죠. 형법은 이제 판례를 이해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은 판례 이외에도 조문 같은 걸 좀 암기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형법 공부했죠. 형법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형사법이라고 하면은요, 형사법, 그러니까 형사사건, 그러니까 여기는 형이라는 건 이제 형벌을 말합니다. 형벌에 관한 사건이죠. 그래서 형벌에 대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 형벌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형사법이라고 하죠. 형사법, 형벌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거죠. 자, 형벌을 규율하는 법에는요, 그게 이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이 있죠. 자, 그러면 형벌이라는 것은 뭐 사형, 징역, 금고, 뭐 벌금 이런 걸 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죠. 사형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징역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자유, 가둬버리니까 자유를 침해하고, 그러니까 형벌은 우리의 자유를 굉장히 강하게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법은 이제 형벌에 관한 법인데, 그리고 형벌이라는 하는 것을 뭐 함부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법은 형벌을 부과하는 법인데 함부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벌은 반드시 범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범죄.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해야 되지 함부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범죄냐? 범죄가 먼저 정해져야 이게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범죄냐라는 거죠. 무엇이 범죄냐. 자, 무엇이 범죄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범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범죄이냐? 라는 것을 규율하는 법이 어떻습니까? 바로 형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법은 다 범죄론이죠. 범죄론.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이걸 계속 다루잖아요.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면 이제 범죄라는 거죠. 범죄. 그래서 이 범죄의 개념이 이제 형법에서 이제 정해지는 거죠. 형법에서 정해집니다. 근데 이 범죄라는 개념이요. 구속요건 해당성 우리가 형식적 범죄 개념으로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 위패성 하지만 유체성 하지만은 실질적인 범죄 개념 하면 어떻습니까? 반사회적 행위, 이것을 이제 범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범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명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범죄, 무엇이 범죄인지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죠.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과연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그 형벌 중에서도요, 그냥 형벌을 범죄에 대해서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물건 훔친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곤장을 100대 때린다든지, 뭐 팔을 잘라버린다든지, 함부로 또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범죄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부과해야 될 형벌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떻습니까? 법으로 정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죠. 죄형 법정주의.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법이 뭡니까?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법. 바로 이것이 바로 형법이 되는 거죠. 형법. 그래서 형법 시간에는 범죄와 형벌이 무엇이냐, 특히 이제 범죄가 무엇이냐죠. 범죄가 무엇이냐를 이제 다루는 것이 바로 형법이죠. 그래서 형법의 처음과 끝은 맨 마지막에 형벌로는 거의 한 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95% 이상은 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범죄는 무엇이고 형벌은 무엇이냐, 이제 죄형법정제에 따라 형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형법에서는 무엇이 범죄인가만 규정해 놓았지. 만약에 그러면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형벌을 부과해야 돼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유책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텐데, 그러면 그 형벌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부과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형법은 오로지 그냥 무엇이 범죄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한다. 이것만 규정해 놨지. 범죄가 저질렀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여기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어떻습니까? 그 범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절차.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형법은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정말로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면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절차죠. 절차.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그 절차. 절차가 있어야만이 그 형벌이 어떻게 돼요? 부과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법. 바로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절차.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 어떻습니까?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는 먼저 범죄가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먼저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수사기관에서 바로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사기관이 직접 유죄 판결해버리면 다 100% 유죄가 돼버리겠죠. 작은 증거 하나만 발견돼도 다 유죄 판결해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한 과연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는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수사기관이 재판하게 되면 변명할 기회 자체가 다 박탈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기관도 아닌 범죄인도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재판하는 절차는 이것은 공개된 곳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공개된 곳에서 재판을 해야만이 어떻게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밀실에서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형사 재판은요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형사 재판은요 다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광장에서 막 큰 소리 떠드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중들이 보면서 처벌해라 그러면 처벌하는 것이고요. 처벌하지 말아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주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 말도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형벌을 부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형사 재판을요 공판이라고 합니다. 공판 절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재판 그러면 민사 재판을 말하고 형사 재판은 공개된 곳에서 과거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공정하게 변명할 기회도 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특히 이제 공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 가지고 어떻습니까?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또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인권 침해가. 그래서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사람을 체포한다든지 구속한다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이렇게
펜션으로 친구들끼리 10명이 놀러 갔는데, 10명이 놀러 갔는데, 그 중에 어떻게 돼요?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한 명이 칼 맞고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섬으로 무인도로 놀러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명이 어떻습니까? 9명이 모두 범죄의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누가 했을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했을지 모르니까 일단 어떻습니까? 누가 범죄를 저질렀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체포를 해야 되겠죠? 체포를 한 다음에 수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범인은 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단일 범죄, 한 사람이다, 단독 범이다 라고 했을 때, 한 명은 범인인데 한 명을 범인이다 그러면 8명은 어떻습니까? 8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죠.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속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재판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인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인권 침해가.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것도 인권 침해가, 그러니까 마치 형법이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다 범죄를 규정해가지고 아무거나 다 범죄를 취급해가지고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은 인권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다 범죄예요. 수업 시간에 조는 것도 범죄다. 그래서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에 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좀 있을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어떻습니까? 범죄화 시켜서 처벌을 해버리면은 또 인권이라는 게 뭐 겁나서 뭐 아무것도 자유롭게 뭐 행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버리면 전 국민이 또 범죄화가 되는 것이죠. 전 국민이 다 범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범죄가 무엇인지는 어떻습니까? 정말 타당한, 이것은 반드시 범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들만 어떻습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표기관이 국회에서 이제 법으로 범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의 종류도 반드시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도 결국 목표는 뭡니까? 인권 보호죠. 함부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인권이라는 건 시민의 인권의 보호죠. 함부로 아무거나 범죄를 해가지고 통치자 마음에 안 들면 너 이거 범죄다. 통치자 마음대로 범죄를 정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범죄.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다 범죄가 되고 형벌이 처벌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형법이 있는 건요. 범죄를 딱 규정함으로써요.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국민에게 자유의 영역. 그래서 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인권 보장.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범죄에 대해서 아무거나 범죄를 규정하고 아무거나 형벌을 부과하지 말아라. 이건 결국 다 인권 보장이죠. 인권 보장. 자, 그러면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 또 형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형법을 이제 주기적으로 적용하는 절차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절차에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생기니까 그 형사 절차요. 즉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가 이제 형사 절차가 되겠죠. 형사 절차. 이 형사 절차도 우리의 인권, 괜히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사 절차도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이 법에 의해서만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사 절차 법정주의예요. 법정주의. 그러니까 가장 큰 형사법의 대원칙이 뭡니까? 죄형 법정주의하고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그 절차에 대해서도 그 절차까지도 법으로 정하라는 거죠. 절차까지. 그래서 형사 절차 법정주의, 이거 절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인권을 보호하는 어떤 가장 큰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형사 절차를 법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해진 법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된다는 거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인권보호죠. 인권보호.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되겠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요. 9명이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사선상에 올라가면은 누가 죽였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이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9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이제 피의자라고 하는 거죠. 피의자. 뒤에 사입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피의자가 됩니다. 피의자. 그러면은 이 피의자 중에 9명이 다 피의자예요. 그 중에 범죄자는 딱 한 명입니다. 그러면 8명은 어떻습니까? 8명은 피의자이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어떻습니까? 구속하면 어떻습니까? 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구속돼 버리면 직장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권 침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는요,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 1명 이외에도 무고한 8명도 피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한 8명을 보호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두 가지는 바로 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 나중에 우리가 또 피고인 하겠지만, 피의자 피고인의 그 절차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형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물건 좀 훔쳤다고 팔을 잘라버려요. 그러면 인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많은 형벌을 부과돼 버리면 그만큼 인권이 더 침해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물건 훔치는 사람은 6개월 이하, 6년 이하의 징역만 채야 되지, 뭐 죽여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10년의 징역을 뭐 부과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손목을 잘라버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범죄자의 인권이죠. 범죄자의 인권. 범죄자로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범위 내에서만 형벌을 부과받아야지 그 이상의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이게 바로 형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자가 누가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재판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9명 중에 누가 범죄자가 될지를 몰라요. 그럼 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누구나 피의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도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범죄자의, 그러니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형법, 형사소송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개념이 나왔죠. 형사소송법은 바로 어떻게 돼요? 그 범죄를 저질러서 형벌을 부과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사소송법이 없으면 실현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여기에 범죄 형벌 다 규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형사소송법이 없으면 구체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범죄가 저질러도 형사소송법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건 바로 형법을 실현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형법은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형법을 실현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형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그럼 형사소송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형사소송법은 주로 이제 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요, 유죄가 확정이 됐으면 이제 집행을 또 해야 되겠죠. 형벌을 부가적으로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형벌을 부과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집행 절차도 넓게는 다 형사소송법 절차에 들어옵니다. 형사소송 절차가 되겠죠. 집행하는 절차도 형벌을 이제 집행하니까 이것도 부과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또 이제 집행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집행 절차까지 포함을 합니다만은 집행 절차는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형사소송 절차 그러면은 수사에서 재판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사 절차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사 절차는 뭘 하냐면은 수사 절차에서는 자, 혐의가 있는 이제 범죄가 저질렀으면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은요,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을 이제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그래서 피의자에 대해서요, 가장 먼저 신병을 확보해야 되겠죠.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신병을 확보하고요.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요, 이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유죄 판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어떻습니까? 제3자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 이 확보된 신병,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되겠죠.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직접 재판하면 근거 될 필요 없잖아요. 신병 확보하고 유죄 판결 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제3자가 재판을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어떻습니까? 얘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근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신병을 확보하고요,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이것이 이제 수사 절차가 되는 거죠. 수사 절차. 수사 절차에서는 그 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절차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때
자,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가 수집됐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증거가 수집돼서 야,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아, 이가 범죄지 맞다라고 인정이 되면요. 자기들이 직접 유죄 판결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법원이 어떻습니까? 유죄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청구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소라고 하는 거죠. 기소. 우리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게 될 내용이에요. 기소. 공소를 제기한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유죄 판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유죄 판결을 청구합니다. 만약에 자기들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이 안 돼요. 범죄 혐의가 얘가 아니네. 그러니까 9명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이제 데려와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증거를 확보합니다. 일단 9명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요. 증거를 계속 수집하겠죠. 그 중에서요. 갑이라는 놈이 범죄인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얘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청구하게 되겠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풀어주는 거죠. 절차가 다 종료되는 거고, 갑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소를 하는 거죠. 자, 기소를 하면 이제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요. 수사기관의 말만 듣고 유죄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의 변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했다는 변명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피의자요. 피의자가 이제 이 사람이 피의자가 됩니다. 이제 피의자,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가 되고요. 이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유죄 판결이 청구가 됐죠. 유죄 판결의 청구가 고하여진 자. 그래서 이 사람 이제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피의자가 이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피고인. 그러면 이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죠. 검사 말만 듣고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어떻게 돼요? 출석을 시켜야 되겠죠. 출석을 시켜가지고 얘들 말도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공정한 재판이 되는 거죠. 진실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얘를 출석시켜가지고요. 얘한테 변명을 듣는 거죠. 변명을 듣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을 무조건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던 증거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보된 신병이 확보된 그 피고인을 이제 출석시켜서 어떻게 돼요? 수집된 증거들 어떻습니까? 조사를 합니다. 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이제 조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재판 절차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석을 시킨 다음에 출석해서 그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 과연 이것들이 근거가 될 만하냐 유죄 판결할 만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 이것이 바로 이제 공판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형사 절차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크게 이제 형사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럼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형법을 실현하는 그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형법, 그러니까 범죄와 형벌을 형법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와 형벌을 실현하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을 실현하기 위한 이제 절차에 관한 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실체관계, 과연 이게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라는 실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 그러니까 과연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규율하기 때문에 이게 범죄냐, 아니냐를 규율하기 때문에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라는 말이 나오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형사소송 하다 보면 형법을 실현하는 법이기 때문에 형법적인 내용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 우리가 실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형법을 의미하구나. 형법을 의미하면 이거는 범죄와 형벌을 의미하구나. 자, 범죄와 형벌만을 다루고 있으면 이거는 실체법이다. 그래서 형법은 실체법. 실체법은 이제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것이고요. 형사소송법은요. 형사소송법은 어떻습니까? 그 절차를 다루는 거죠.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은 이제 절차법 이렇게 하는 거죠. 절차법이 되는 거죠.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어요. 절차. 그러니까 형사소송법만 보고는요. 이게 유죄인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만 보고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알 수 없어요. 유죄냐 무죄냐는 형법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강도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형사소송법에는 이것이 강도죄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서는요. 그냥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수사해서 재판하는 그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강도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느냐는 어떻습니까? 형법을 보고 알게 되는 거죠. 형법에 나와 있잖아요. 형법의 구성 요건, 그러니까
검사가요, 이제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를 조사를 합니다. 증거 조사를 해요. 증거를 제출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조사한 다음에요. 법원에서는 맨 마지막에 무엇을 보느냐? 형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들을 보니까 형법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다 충족이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때 형법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수사가 된 다음에요. 맨 마지막, 형사소송의 맨 마지막은 형법 적용으로서 끝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고 구속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게 수사 활동이라 그러죠. 신병 확보하고 증거 수집하고 이 사람 출석시켜서요 증거들을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 이 사람이 정말로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구속 요건, 강도죄 구속 요건이 충족이 된다 싶으면은 유죄 판결하게 되겠죠. 그럼 강도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맨 마지막에는 바로 형법을 적용하는 거죠. 형법. 그래서 맨 마지막은 형법이에요. 형법. 그래서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그랬죠.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게 형사소송법이니까 형사소송법의 마지막은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형법을 적용해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으면 유죄, 해당성이 없으면 무죄. 그리고 절차는 모두 끝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형법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제 형법을 적용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법이라고 해서 그 형사소송에서 잘 다루는 절차,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다. 수사 절차는 범죄 내 신병을 확보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공판 절차는 그 사람을 확보된 신병을 출석시켜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조사한 다음에 유죄 또는 이제 무죄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유죄, 무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법을 적용해가지고 형법을 적용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자, 보죠. 형사소송법의 개념 하면은요. 형사소송법이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 수사를 형벌을 가하고 범죄를 수사해요. 형벌을 부과하는 게 이제 공판 절차가 되겠죠. 여기는 수사 절차. 공판 절차에서는 이제 형벌을 부과하게 되겠죠. 유죄가 되면 이때 이제 형벌을 법원에서 부과하게 되겠죠. 형벌을 부과하는. 부과하고 그 선고된 형벌을 집행까지도 넓게 보면 형사 절차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 절차. 집행하는 절차를 말한다는 거죠. 즉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 맨 마지막에는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형법을 적용 실현하는 절차가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있죠. 2번 방금 설명했던 거죠.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 이걸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법, 무엇이 범죄이고 여기에 어떤 종류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차가 없으면 형법이 실현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절차를 형사 절차라고 하고 바로 이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이 있죠. 그림이. 그래서 형법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 실체법이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범죄를 법률 요건으로 하고 그 형벌을 이제 효과로 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형법이 되죠. 형사소송법은요, 이 범죄에 대해서 범죄를 수사하고요. 그 다음에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가 이제 공판 절차가 되겠죠. 수사된 사람에 대해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형벌을 이제 부과하는 절차가 들어왔죠. 자기들이 직접 수사한다면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3자 입장에서 형벌을 부과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는 이제 공판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죄 판결이 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요. 무죄가 되면 끝나는 것이고 유죄 판결하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집행하는 절차까지 남겠죠. 이 일련의 절차가 우리는 형사소송법, 그 절차법이 된다는 거죠. 절차를 다룬다. 그럼 이 절차는 절차에서 있었습니까? 항상 인권 침해 소지가 생긴다는 거죠. 수사하고 혐의도 없는 사람이 구속되고 집안 끝나게 되고 회사도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어떻습니까?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는 잡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나머지 8사람의 인권은 엄청나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요.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 형사 절차를 반드시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이 형사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는요. 개인의 자유 침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 침해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 그럼 수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또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가 되면은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범죄를 잡아내지를 못하게 되겠죠. 우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처벌을 해야 이게 정의가 되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처벌받지 않으면 이건 정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은 해야 돼요. 근데 처벌하려고 하는 과정에서요. 애꿎은 사람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또 희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범죄인지 될지 모르잖아요. 누가 범인지는 모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봐야 아는 거죠. 이 과정을.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이 9명 전원의 인권 침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절차에서 당연히 인권 침해가 생길 수가 있다. 즉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최대한 그러니까 정의도 중요하지만 실체 진실, 범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유 침해를 이제 억제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의 억제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법률로. 그래서 그것이 그 법률에 규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형 법정주의하고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어떻습니까? 형사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거죠. 제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형법에서는 제형 법정주의죠, 항상.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 절차 법정주의. 두 개가 형사법을 지탱하는 두 개 가장 큰 이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헌법은요, 헌법은 뭘 다루냐면요, 헌법이죠. 최상위의 법이 헌법이죠. 최상위의 법이 헌법인데 헌법은 뭘 다루고 있냐면 여기서 통치구조로 헌법에 규정이 됐어요. 통치구조.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죠.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 영토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근본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헌법이 되는 거죠. 헌법. 그래서 국회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사법부, 법원은 어떤 기능, 대통령은 어떤 권한을 갖느냐, 이런 통치 구조들을요. 이 통치 구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통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 구조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법으로, 그러니까 최상위 법에 규정을 해줬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지면요, 헌법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되겠죠. 주권은 과연 국민에게 있느냐, 아니면은 군주에게 있느냐. 우리가 군주제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통치 구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이죠, 국민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 기본권들이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제 근본적인 규범이 되니까 그 국가의 통치 구조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권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기본권. 이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우리 신체의 자유, 생명의 자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에요. 이 기본권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권들이 크게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형사 절차죠. 형사 절차. 형사 절차에서 우리 기본권들이 가장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 통치 구조를 정해놓고 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통치자들 어떻게 통치권이란 엄청난 공권력,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통치권이란 엄청난 힘을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이 통치권, 통치자들이 우리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위임받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함부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권력을 우리가 위임해준 우리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통치, 그러니까 국회, 법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죠. 통치권을 우리가 위임해주는 대신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죠. 위임해주는 대신에 어떻습니까? 최소한 너희들은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들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기본권들을 이제 또 규정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만 주고요. 우리의 기본권을 규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 엄청난 권력만 줘버리기 때문에 권력을 주면서 너희들은 우리의 기본권 최소한 이 정도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통치권, 국가를 만든 이유도 마찬가지야. 국가를 만들어서 통치권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냥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권이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질서 회복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보다 강한 어떤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국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치권을 이제 줬는데 국가라는 엄청난 권한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인권을 더 오히려 침해를 해버리면 국가가 없는 이만 못하는 것이죠. 없는 이만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침해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떻습니까? 통치권에서도 절대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들을 이제 규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기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 기본권이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형사 절차라는 거죠. 형사 절차는 어떻습니까? 수사 누가 합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경찰, 검사. 재판도 어떻습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거죠. 국가의 통치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절차들이에요.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통치권에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은 것이 바로 형사 절차라는 거죠. 형사 절차. 그래서 형사 절차에 대해서 그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사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권 침해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헌법에서 아주 어떻습니까? 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예 헌법에서 못 박아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앞으로 계속 봅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인권 침해가 체포, 구속, 압수, 수색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권 침해될 수밖에 없죠. 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체포, 구속되고 압수, 수속되고 나아가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죠. 신문을. 그럼 인권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건 국가기관이 되겠죠. 주로는. 그러니까 경찰이나 법원 이렇게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되겠죠. 주로. 이런 사람들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과정에 생기는 인권 침해를 보장하고 있죠.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려고는 처벌,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보완 처분, 강제노역 이런 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법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는 법에 의해서만 처벌된다는 거죠. 뒤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는 처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어떻게 돼요? 죄형 법정주의죠. 재형법정주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형사절차 법정주의죠.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적법한 절차,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죄형 법정주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 이건 보다 형사소송법과 보다 관련이 있는 거죠.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와 함께 가장 큰 기본권의 원칙으로서 형사 절차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헌법 12조면요. 굉장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권 파트가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10조부터 기본권이 나옵니다. 우리 1조는 뭐예요?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1조. 대한민국 제1조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는 뭐 이렇게 예능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예능에도.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1조예요. 1조. 2조는 뭐겠어요? 2조.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느냐?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놀러 온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누가 되느냐? 이게 2조에 나와요. 2조.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냐? 뭐 우리가 예능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뭐예요?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게 3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나와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10조부터 기본권이 나오게 되는데 기본권에서 가장 뭐 선언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뭐 10조 이런 게 나옵니다. 인간은 존엄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뭐 11조에 나와요. 11조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2조에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체포나 구속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권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요. 이게 형사소송법이 이게 개념이고, 그 다음에 형사 절차 이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형사소송법의 성격, 이런 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법이죠. 공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맨 밑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형사법이며 절차법이다. 그러니까 범죄 형벌에 관한 법이면서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실현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다.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자, 형사 절차 법정, 형사 절차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 이거 바로 형사소송 법정주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법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했어요. 그럼 형사소송법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다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원.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는 법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한자를 보면 우리가 재판하는 법원은요, 이렇게 씁니다. 원자가. 우리는 전혀 한자를 모르죠. 모르는데, 우리가 법원 그러면은 뭐 지방법원 앞에서 보자.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더라. 저기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한다더라. 그때 법원할 때는 이 원자를 이걸 씁니다. 근데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근원 원자예요. 근원 원자. 그래서 뭐 형법에서 나오죠. 형법의 법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주체적으로는요, 형법의 종류, 형법이 어디에 있느냐죠. 형법. 도대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사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형사소송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어디 있느냐? 그래야 그걸 어디 있는 줄 알아야 그걸 보고 거기서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이다. 어디에 있느냐? 그 논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게 법원입니다. 그럼 형사소송법에 그러면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요, 형사소송법이 지금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형사소송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형사소송법은 어디에 있느냐, 형사소송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형사소송법은 헌법에도 어떻습니까? 형사소송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헌법에도 어떻습니까?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체포, 구속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또 절차가 있어요. 절차들이. 그래서 체포나 구속할 때는 뭐 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습니까? 법에 따른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구체적인 절차까지 헌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거. 그래서 체포 구속할 때는 영장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다.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굉장히 이렇게 인권 침해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아예 이 형사소송을 어디 규정해 놨느냐? 헌법에도 규정해 놨어요. 헌법에.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요, 헌법에 규정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형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헌법이 어떻습니까? 자질구레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헌법에 다 규정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크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차다. 이런 것은 아예 헌법에서 규정을 해놓고요. 헌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근데 일일이 아주 세세한 규정까지 전부 다 헌법을 규정해 놓으면 헌법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헌법이 중요한 내용만 규정해놓고 나머지는요, 이제 법률로,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형태로 이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률의 형태로서요, 이제 형사 절차를 만들어주면은 처음에 가장 중요한 법이요. 그래서 이게 법률의 형태로 가장 먼저 형사소송의 이제 기본적인 법률로서 형사소송법을 만듭니다.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송법이라는 건 형사 절차에 관한 모든 법을 말하는 거예요. 형사 절차에 관한 모든 법,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형사소송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명사, 영어 여러분 잘하니까 잘 못하나? 보통 명사로서 형사소송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우리는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이런 보통 명사로서 형사소송법이고,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법들이 이제 여러 법이겠죠. 형사소송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헌법도 포함이 되고요. 형사소송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헌법에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형사소송법에 관한 일반적인 법으로서의 형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송법은 고유명사로서의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요,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형사소송법. 그래서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형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죠. 형사소송법. 그런데 모든 형사에 관한 절차를요, 이제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서요, 딱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형사소송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을 또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규정, 새로운 이제, 이런 절차는 여기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새로운 절차, 이런 절차는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절차를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에 이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형사소송법이 1년에도 몇 번씩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계속 추가하고 이건 삭제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1년에 몇 번씩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너무 많이 개정되는 것은 이런 건 없습니까? 너무 많이 개정되다 보면은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한 어떤 내용들을 발견해가지고 이런 절차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특별법으로 만듭니다. 그럼 특별법을 만들면 형사소송법은 개정할 필요 없이 어떻게 돼요?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에 대해서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 이 절차를 좀 변경하고 싶으면 특별법만 개정하면 되잖아요. 근본적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사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특별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형사 절차에 관련된 이제 특별법, 형사 절차 특별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절차에 관한 이제 특별법들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런 것도 또 어떻습니까? 보통 명사로서 형사소송법. 실질적으로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배심원제도죠. 배심원제도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의 법률 따로 만들고요. 또 경찰서장의 청구에서 이루어지는 직결심판 이런 것들은 직결심판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좀 세세한 내용들은 다 형사소송법이 담지 않고요. 특별한 어떤 절차를 규율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루는 것이 이런 걸 형사소송법에 다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들만 개정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직결심판법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형사소송법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이름은 직결심판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형사소송법이 되지만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그 중에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법. 이것을 우리는 이제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형사소송은요, 그러면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도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형사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그럼 법에만 규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법을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령들을 만들게 되겠죠. 시행령들은 이제 대통령이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들, 이런 건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령, 이런 데도 어떻게 됩니까? 절차 같은 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법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데도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규칙 이런 데도 규정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의 어떻습니까? 형사소송 절차들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떻게 돼요? 절차에 관한 법을 다 통틀어서 실질적음의 이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실질적음의 형사소송법은 이제 여러 형식적인 이제 이름들은 막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름들은 다양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법인 바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되겠죠. 이게 바로 형사소송 절차의 가장 기본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러나 뭐 국민참여재판이랄지 직결심판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형사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특별법들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까지 알아야 형사소송을 전부 다 아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중에서 근데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올해도 나왔죠. 나온다 했는데 좀 한동안 안 나왔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 나왔죠. 네. 올해 2차에서 나왔으니까 내년 1차는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또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헌법에. 그러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냐? 헌법에 형사 절차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권이요. 형사 절차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통치 구조도 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절차의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헌법 개정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투표로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 규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형사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법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개정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개정할 수가 있는 거죠. 개정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절대 국회에서 너희들끼리만 마음대로 개정할 수도 없도록요. 반드시 국민 투표에서만 하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법에서 못 박아놓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헌법에서요. 형사소송법의 법은 그러면은 형사소송에 관한 이제 모든 법을 말합니다. 모든 법. 형사소송법의 법은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종류. 옆에다 종류라고 쓰면 되겠죠. 형사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은 헌법에도 때로는 규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 절차는 어떤 것들이냐 해가지고 1번부터 15번까지 쭉 이렇게 있는 거죠.
비교하면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돼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규정되어 있는 것 쭉 있는데요. 이게 올해 2차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 1차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차보다 나올 확률이 좀 적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요.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요. 지금 공부하게 되면 형사소송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중요하다. 별 표시만 하세요. 별 표시만. 별 표시만 하고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나중에는 반드시 2회독, 3회독 할 때는 이제 개념들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확인학습 문제랄지 일요일 날 또 복수 문제 보죠. 문제는 내요.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읽어보죠, 한번. 자, 읽어보죠. 하나씩. 자, 형사절차 법정대로 방금 설명했죠? 형사절차. 절차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 보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고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고문. 그래서 고문 금지. 우리는 무죄가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헌법에 뭐가 되냐?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돼 있어요, 무죄. 일단 무죄가 추정된다는 거죠.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문해서도 안 되고요.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무죄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변명할 필요 없다. 즉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거죠.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라고 해서 맨 오른쪽 보시면요. 우리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지만은 수사기관에서 우리에게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 고지 의무까지 형법에 규정되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은 뭐냐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것들과 형사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헌법에도 규정되는 것.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입해 있는 것은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것이 헌법에는 규정되지 않다는 의미예요. 형사소송법만 규정되지.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영장주의 중요하죠. 영장. 그래서 인권 침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요. 반드시 체포 구속을 할 때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사소송법이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건 바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형사소송법이 규정되는데 형사소송법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알아야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텐데 우리 몰라요. 모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행사를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변호인이죠.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형사 절차에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또 이렇게 딱 정해놔야 되겠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변호인을 구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돼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요. 국가의 책무,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 줌으로써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포나 구속이 됐습니다. 체포나 구속. 그러니까 체포를 구속을 할 때 5번은요. 이게 왜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가 써져 있어요. 체포 구속을 할 때는요. 왜 체포 구속이 되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이것 때문에 체포되니까. 그래야 어떻습니까? 자기가 방어를 준비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유를 고지해주라. 변호인의 선임할 권리를 고지해주라. 이런 것들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소위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 체포나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적으로 체포나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불법적으로 체포 구속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체포 구속의 적부 여부를 다시 법원에 이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이런 것들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자백과 관련해서 자백, 고문에 의한 자백 이런 걸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자백배제 법칙.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자백보강 법칙. 그다음에 일사부재는요.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을 또 한 번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부재리 두 번 다시 심리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사부재리 원칙. 또 밑에 재판과 관련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공정한 재판이라고 해서 너무 3년, 5년, 10년 끌게 되면요. 인권 침해가 또 엄청나게 생길 테니까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야 된다. 또 중요한 건 10번요.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은 일단 무죄가 추정된다는 거죠. 무죄. 그래서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증거 수집은 검사,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내가 무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무죄라는 걸 피고인이 입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나 있는 잡아가지고 만약에 무죄 추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나 잡아가지고 기소를 해요. 그래서 기소를 한 다음에 네가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걸 증명해 봐라 이거죠.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 그때 친구랑 있었는데, 나 집에 혼자 있었다는 건 혼자 있었는데, 그걸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 혼자 집에 있었다는 건 누가 뭐 본 사람이 있어 증명할 수 있어 그랬더니 증명을 못 해요. 그럼 네가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서는 안 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우리가 나중에 합니다. 범죄 피해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에 대해 가장 큰 흐름은요, 이렇게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피의자, 피고인. 누구나 범죄인이 될 수 있고,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수 잘못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때 잠깐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한 대 때려버렸어요. 참지 못해서 때려버렸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때려버렸어요. 그래도 범죄잖아요. 범죄죠. 그렇죠? 이런 범죄죠.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런 범죄 저질렀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 뭐 강하게 처벌해가지고 뭐 10년 징역을 살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죄자도 어떻습니까? 범죄자 인권은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이 사람을 마음대로 구속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 그리고 또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 즉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전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제 형사소송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하는 거죠. 자, 그런데 피의자, 피고인 범죄만 자꾸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 피해자 보호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자꾸 피의자, 피고인만 자꾸 보호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요, 피해자. 피해자 보호가 이제 소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에서 어떻습니까? 그 범죄 피해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피해자 보호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할 것인가 해가지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되어 있는 절차 안에서 때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범죄 피해자가 와가지고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습니까? 자기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법원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준다든지, 또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이 사람의 선처를 원합니다. 이런 피해자가 어떻습니까? 법원에 와서 이제 진술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피해자의 인권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헌법에 피해자 보호제도 있고요. 그다음 12번에 있는 형사보상 청구권은 이 사람을 구속시키고요. 뭐 1년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그럼 뭐예요? 이 사람 1년간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국가 공권력에서 이 사람은 갇혀져 있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형사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방금 했던 이 사람들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 이런 것도 또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되니까 뒤에서 다루고요. 자, 오른쪽 보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이게 별표 치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제 법률에도 있는 거죠.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고, 형사소송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사 절차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걸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나 양가를 2번에 실질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않았지만 형사 절차에 관한 특별법. 여기다 형사 절차 특별법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이름을 가진 특별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들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이것은 형사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말합니다. 특별법.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형사 절차에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뭐 대법원에서 이제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이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도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이제 법무부 리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첫 시간이니까요. 그냥 형사 절차가 무엇이다라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는 왜 법으로 반드시 규정해야 되느냐? 라는 거고, 법으로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은 뭐냐? 바로 인권 보장이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헌법에 규정 있는 절차가 어떤 것들이냐? 이것은 뒤에서 차차 다루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형사소송법 이제 적용 범위 이런 거 할 텐데 잠시 쉬었다 보도록 하죠.